네, 안녕하세요, 부부분들. 오늘은 그동안 있어왔던 붓다 나라의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서 그 불교와 경제에 대해서 이중표 교수님과 경희대 경제학과 정주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잠깐 본인 소개를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에서 경제학, 특히 이제 국제무역을 가르치고 있는 정주영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불교와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경제나 또는 지금 전공하고 계시는 경제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경제학을 전공하신 입장에서 조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경제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인 이제 경제학의 기본 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은 아주 단순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죠. 그래서 이 무한한 욕망을 유한한 자원으로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경제학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한한 자원을, 이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 개인에게 스스로 배분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국가가 이제 각각의 개인에게 또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업이 유한한 자원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경제 주체, 그러니까 소비자, 기업, 기업일 수도 있고 이제 생산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형태를 띈 이 세 경제 주체의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경제학을 배우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게 불교와 경제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불교와 경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이 불교와 경제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사실은 이제 이 자원이나 현전, 우리가 나눠 쓸 것은 유한하다. 그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문제.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정 교수님께서는 자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자원은 이제 좀 더 세분한다면, 이미 기존에 있는 자원이 있는가 하면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자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과 또 이 분배의 문제는 소비의 문제하고 같은 개념상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생산의 방법과 생산과 소비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인간의 삶이라는 게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를 사용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게 결국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그것 자체가 곧 인간의 활동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간의 활동을 다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른 인간의 행동을 다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해하면, 인간의 행동을 다 다루는 게 무슨 경제학이야, 이렇게 경제활동만 다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경제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인간의 모든 활동을 집약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불교도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경제적인 요소가 없을 수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가르치지 않고 불교에서는 욕망을 버리라 또는 욕망을 억제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현대 경제학과 불교 사이에는 상당한 또 어떤 그 괴리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러면 비경제적이냐? 말하자면 반경제적, 비경제적이라기보다도 반경제적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사실은 소비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죠. 먹어야 사는 것이고 입어야 사는 것이니까 입고 먹고 쓰는 게 다 소비니까.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소비하도록 가르쳤는가? 부처님 제자들은 소비를 안 하고 산 것이 아니잖아요. 얻어먹었든 어쨌든 먹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슈마라는 분이 쓴 그 불교 경제학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슈마는 유명한 경제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불교 경제학이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관심 깊게 봤어요.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경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서 아난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나라 왕비한테 왕비가 이제 아난다 존자의 옷이 낡아서 새 옷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불을 이제 아난다 존자 옷을 환불 해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500벌의 옷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벌이면 충분히 쓸 텐데 500벌이니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하자면 자원을 혼자 많이 독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왕비가 아난다 존자가 원하니까 내가 아난다 존자 옷을 해주겠다 했고 아난다 존자는 500벌의 옷을 원하니까 집에 이제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시녀들을 전부 놓고 500벌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왕이 와서 보니까 옷을 엄청 만들고 있거든. 무슨 옷을 이렇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500벌의 옷을 요구했다. 왕이 이상하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다 항의를 합니다. 가서 아니 아난다 존자는 무엇 때문에 500벌의 옷이 필요합니까? 그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내 옷만 낡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500명의 비구들이 옷이 다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0명의 옷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헌 옷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이제 방석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새 방석이 생기면 헌 방석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걸레로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 걸레는 이제 헌 걸레는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진흙에 이겨서 벽을 바를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슈마하는 지금 현대의 그 자본주의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난다 존자가 나만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망도 경쟁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공감 또는 동정심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활동이 기반이 자비심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경제 활동의 불교적 경제 활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소비가 일어나면 이미 이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폐기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여기 이제 다음 단계에 방석을 만들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벽까지 발랐을 때는 더 이상 폐기물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현대사회의 가장 골칫거리가 쓰레기 문제인데 불교는 바로 그러한 쓰레기도 없는 경제활동을
지향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이제 불교 속에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경제 활동의 어떤 그 방향성이 그 안에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경제학에 대한 현재 경제학에 대한 비판도 좀 일화를 섞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이제 더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자원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눈에 보이는 자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간, 나에게 뭐 하루에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도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이냐.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욕망이라고 제가 표현은 하긴 했지만,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욕망뿐만 아니라 내가 나눔으로써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때는 물론 이제 상품에서 나오는 효용 정도만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소비 행동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함수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유기농 상품을 내가 구매하겠다. 그래서 내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을 좀 더 보호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포함을 해서 나의 만족감, 그걸 제가 이제 쉽게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품을 소비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 경제학은 아니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욕망이라고 했을 때는 불교적으로 보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사실은 욕망은 맹목적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겠죠.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겠고, 그래서 근데 행복감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경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재화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돈, 어느 정도 이제 재물.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현재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감을 느끼고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도 느끼지만 써서도 느낀다고. 내가 누구한테 기부를 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나는 이제 이 경제가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망, 행복을 다룬다면 먼저 행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행복이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경제학이 좀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 그런 어떤 가치론적인, 철학적인 그 배경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로지 돈에 모든 가치를 두게 되고 돈벌이가 곧 욕망의 충족과 행복과 연결되어 버리는 시의. 저는 사실 이제 현대 우리에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경제학은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뭔가 매우 좀 뭐랄까 근본 취지가 왜곡된 경제 행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시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경제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제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되게 문제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각 경제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자리처럼 이렇게 교수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제가 이제 소비의 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소비를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감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란 말을 쓰고요. 이제 뭐 사회에서는 행복감, 뭐 만족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뭘 하나 시간으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 하루 24시간밖에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면 내가 그 1시간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었던 무언가를 희생을 하면서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걸 이제 눈에 보이는 비용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내가 이 만족감을 성취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이 점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량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계량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이 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수단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근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경영학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런 학문으로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것보다는 돈은 수단이고 이 수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족을 최대화하느냐. 그게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의 행태를 바라보는 뭐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으로만 그러면은 우리가 수단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을 물론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지금 그 단순화하기 위해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정신적인 뭐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뭘 수량화하려고 보면 그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뭐 저게 얼마나 기냐 그러면 1cm라고 하는 또는 뭐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듯이 그럼 우리가 행복을 뭘로 측정하냐? 마음을 갖다가 뭐 잣대로 잴 수도 없고 저울로 잴 수도 없고 그게 아마 이제 요즘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화폐라고 화폐의 단위로서 아마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얼마 가치라는 식으로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에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돈을 얼마를 사용했을 때 뭐 얻는 것과 이제 대충 이제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비교 기준치로 아마 이제 경제학이 화폐화되는 과정은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화폐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화폐가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걸 우리가 가치 있다고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경우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든 없든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잖아요. 지금 주식을 많이 사놨는데 주식이 막 떨어져요. 없는 사람은 걱정 안 해.
있어갖고 걱정하는 거야.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가치가 화폐 가치로 변화되었을 때 말하자면 우리 행복의 지수가 돈으로 측정된다고 가정해 버렸을 때 결국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는 이러한 또 전도된 그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이 일반화되고 만연화되면 사회 일반 경제 활동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슈마우 책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경제 주체가 세 주체로 나눠지고 이제 국가라는 개념은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게 뭐 이타적인 국가냐 아니면 이기적인 국가 국민을 정말 위한 국가냐 아니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국가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열외로 하고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사실은 생산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어떤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업을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고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주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 한 명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찍어서 이게 대중에게 뭐 돈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희도 기업, 이 상황에서는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인 거잖아요. 소비자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노동은 하지 않을수록 행복하고 생산자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최대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곧 생산자라고 하면 이제 노동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노동자가 곧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노동자로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를 제가 이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목적은 만족감이 극대화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만족감이라는 건 개개인마다 모두 다 달라요. 네, 모두 다 다른데 그러면 모두 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소비자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를 학문으로서 체계화를 갖춰야 되는데 모두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라고 하면은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야.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공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 공리 중에 하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법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고, 근데 그런 가정 때문에 경제학에서 이것들을 설명을 할 때, 그건 전제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경제학이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네, 교수님 많이 그 말씀하시니까 좀 네. 아까 이제 이중표 교수님께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불교는 오히려 무소유를 네. 추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기에 이제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들으면서 경제 성장이 좋은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럼 경제 성장의 큰 어떤 추동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보면 인간의 저는 사실은 욕망이고 아까 뭐 많을수록 좋다, 네. 뭐 많을수록 하여튼 좋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도 사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좀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근데 만약 우리가 무소유를 갖다 추구하게 되면
이 경제가 다시 쭈그러들어 가지고 사실 이제 뭐 어떻게 성장이 안 돼서 못 살게 되면은 그게 우리로서 항상 성장이 돼야 좋다 이런 건데 그러면 성장이 좀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못 살게 되면 이게 잘 되는 건가 이런 또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저는 뭐 이제 현대 경제학은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를 보면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 작동 원리가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욕망이 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욕망이 무너지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대요. 맞습니다. 그 사실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욕망을 행복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정당화시켜 놨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문제는 욕망이 충족된 뒤에 만족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욕망은 충족되면 배로 커진다. 그래서 하나를 가진 사람은 둘을 갖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케인즈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현대 제가 알기로 자본주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아마 그 이론이 가장 기초가 되어서 현대 경제학 이론이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이래로 자본주의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욕망은 항상 억제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키우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가르침은 없었어. 성경에도 욕망을 죄악시했고 불경에서는 더더욱 그것을 버려라고 했고 삼독이라고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처음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방편으로 일단 지금 우리 어려우니까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보니까 욕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 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가 우리에게 갖추어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자비로워질 것이다. 배부른데 뭐 때문에 욕심되겠냐. 배고프니까 막 욕심을 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때까지는 이 탐욕을 긍정해 주면 그 탐욕은 저절로 사라지리라고 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먹고 살만하면 서로 평화롭게 살리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기대가 어긋난 게 커지니까 욕망을 충족하니까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서구에서는 그 근대화 작업을 하죠. 과학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기술혁명이. 그래가지고 막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나니까 충분해졌는데 이제는 식민지 지배하러 가 이제 욕망을 더 키워가지고 온 세상을 자기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재화를 이제 막 갖다 도둑질하듯이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런 탐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도 증폭되었어. 그러니까 처음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실은 케인즈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세계 경제가 나간 면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룬다고 한다면 욕망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성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욕망은 채우면 커지니까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가버리면은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요즘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경제가 욕망을 중심으로 가고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그 전제들이 사실은 욕망에 대한 선제적인 그 이해 없이 진행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사실은 아까 불교 경제학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불교 쪽에서는 그러면 불교에서는 욕망을 배제하면은 행복이 없는가? 또는 욕망이 줄어들었을 때 행복이 줄어들까? 근데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욕망이 사라지면 더 큰 즐거움이 생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교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불교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건 분명히 경제학이라고 봐요. 불교도 큰 범위에서는 경제학이다.
예. 욕망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제대로 뭐 불교 경제학 혹은 이제 경제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이 어떻게 이제 욕망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아주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이제 경제학 원리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인데요. 그 아담 스미스 전에 이제 경제학이 체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담 스미스가 이제 18세기 사람인데, 네, 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랄까 명제를 던졌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뭐냐면 개인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효율적인 이제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사회 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제 효율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명제를 던짐으로써 이제 경제학이 이제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욕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경제학에 이제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훨씬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죠.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물은 거의 예전에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사람은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뭐 물 한 병에 뭐 1,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왜 물은 비싸지 않? 그러니까 물처럼 우리한테 꼭 필요한 상품은 굉장히 저렴하고 다이아몬드 같이 사치제인 상품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느냐? 네, 그게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계 효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들면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하고 다이아몬드 하나 어떤 걸 더 비싸게 주고 사 먹겠냐 하면 당연히 물을 선택할 겁니다. 아니면 자기 죽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 네. 근데 이제 물은 흔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 이제 물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첫 한 잔은 이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그다음에 그냥 뭐 1분 동안 물 한 잔 안 마시고 참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그 어떤 만족감의 차이를 많이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뭐 다이아몬드 100개 있는 사람한테 101개 줘봤자 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도 없었던 사람한테 다이아몬드 하나를 주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맞는 게 이 마지널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소비를 하면 할수록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소비할 때는 굉장히 이 효용이 높았다가 만족감이 높았다가 이걸 계속 소비를 하다 보면은 만족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TV 처음 나왔을 때 TV 처음 볼 때는 와, 너무 기쁘지만 이제는 정말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TV고 화질도 좋아지고 화면이 커져도 예전 TV가 나왔을 때 그 만족감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한 똑같은 양의 만족감을 느끼려면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어디까지고 내가 어디까지 소비를 했을 때 이 정말 가장 적정 수준의 소비냐라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욕망이 없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학에서 이 한계 효용, 그러니까 첫 소비했을 때 가장 큰, 그러니까 가지지 않으면 가지지 않을수록 한계 효용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식량에서도 그럴 것이냐 사실 네, 그러면 물을 한 잔도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아닌 거고. 근데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 욕망과 만족의
문제에 있어서 그 슈마허 이분이 이제 그 불교 경제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최소한의 행복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느끼는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적게 쓰고도 크게 만족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자원을 이제 아끼고 자원의 문제 아까 이제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욕망이 커져버렸다.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막 어떤 방법을 추구한다. 이런 방법하고 우리가 경제의 방향성에 있어서 아니면 자원이 한정돼 있다면 그 자원을 어떻게 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병이 맥주병이 아주 귀했어요. 이런 유리병 이런 게. 그러니까 어디 이제 소주 같은 거 사올 때 병 하나 이제 가지고 오면 그 병이 기름병으로도 쓰고 저희는 어렸을 때 그놈 가지고 가서 메뚜기도 잡아가지고 오고 용도가 다양해.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만족스러워 이거. 있다는 거 걸어놓고 보아도 재밌고. 그리고 그걸 그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딱 벽에다 걸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근데 지금은 그걸 전부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니라고 귀찮아 이제. 그럼 왜 똑같은 병을 놓고 왜 저것이 저렇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저것이 우리에게 불만을 주냐고요. 소주 마실 때는 좋은데 소주 마시고 나서 병 치우려고 보면 그럼 우리는 왜 같은 돈을 지불하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만족이 과연 옛날에 그러면은 그 뭡니까 뭐 끈으로 묶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보고 있던 그 병하고 지금 병하고 병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 활동이 뭔가 지금 나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을 불만스럽게 만들어가는 경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경제의 문제가 외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경제적인 문제를 외부 문제로 봤어요. 아까 스미스를 말씀하셨는데 아담 스미스 이론이 엄청난 영향력을 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허접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뭔데?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리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보이지도 않은 것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했냐면 한 것도 아닌 거이지.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권위에 힘입어가지고 지금도 막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개인의 이인의 추구가 공동체의 이윤이 된다고 믿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국가가 대기업이 막 장악을 해도 국가의 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세계 경제에 보면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절반이라며.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놓고 국가가 발전해 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동체가 잘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 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에 조금만 지금도 보면은 뭐 실업자들 나오고 특히 이제 이런 경제 구조 속에서는 실업이라는 건 결국 사형 선고거든. 근데 그런 걸 막 대수롭지 않게 막 해고해버리고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정말 경제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미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런 문제들의 핵심을 자꾸 그 뭐 보이지 않는 손 외적인 문제보다 우리 인간 각자가 옛날에 소주병 하나 걸어놓고도 평생을 그 깨지기 전까지 쓰고 깨지면 아까워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구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작은 소비를 가지고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도 경제학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이제 하나는 이 이제 경제학 원론 제 1장에 보통 나오는 얘기인데 경제학이 이 마샬이라는 이제 그 수학을 이용한 이제
고전학과 경제학자가 이제 경제학을 어떻게 보면 현대 경제학을 이렇게 완성했다고 표현하기보다 현대 경제학을 수량화하고 한계라는 개념, 이제 그 마지널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옴으로써 이제 경제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수량화하기 때문에 이제 한계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효율이라는 것, 보통 우리가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뭐 이제 대중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형평성, 그러니까 에쿼티라고 있죠. 아까 전에 이제 대기업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기업이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국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사는 것하고,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파이가 크진 않지만 나도 어느 정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많이 소홀한 편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파이를 많이 키우는 것, 경제 발전을 좀 더 많이 시켜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눠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근데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주류 경제학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제학에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계량화하기 힘들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분배라는 것은 이제 항상 피해자와 이 그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은 것을 가지고 이제 큰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학은 사실은 그걸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가진 걸로 내가 어떻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학문이긴 한데, 이만큼 가진 것보다는 이만큼 가졌을 때 더 큰 행복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만큼 가지는 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럼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네. 원래 경제학이라는 것도 뭐 불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진 자원에서 최대의 어떤 만족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건 똑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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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이 또 플러스 뭔가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보다는 뭐 낫다든지 뭐 행복하다든지 그런 전제도 같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그러니까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가지면 더 많은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더 가진다는 게 뭘? 자원이라고. 자원을 갖다가 네. 가진 자원에서 최대 효과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자원을 하나 더 가지면은 더 큰 행복을 얻기 더 때문에 많은 좀 선택권을 자원을 가지기 때문에. 추구한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내가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 많이 있으면 내가 뭐 더 큰 집도 살 수 있고,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집이 핵심인 거죠. 그렇지만 더 큰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더 큰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이게 경제학이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고. 그러면 뭐 경제학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오해, 그 경제학에 대한 학문에 대한 오해 부분인데, 사실 말씀과 아까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 좀 연결해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요거 가지고 요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 더 가지면 2배로 얻을 거고, 이렇게 그런 전제가 맞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뭐 부처님도 자기가 이제 만족을 그렇게 더 많이 가지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과연 맞는가가 조금, 언젠가 더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예서 만족이 끝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허무하다든지 더 많은 자원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제가 맞는지가 좀 저는 의심이 드네요. 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네, 우리 네. 생각하면 이제 내가 돈을 10,000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면 10,000원보다는 10만 원이 낫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000원에서 2만 원을 가지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는데 10,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가기 위해서 또 내가 희생해야 되는 내 시간, 내 에너지, 그다음에 내 가족들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돈이 많으면 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니까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치르는 비용 이런 것들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이제 연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저희가 이 규범적인 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나 혼자 물을 다 마시는 게 맞느냐. 옆 사람이 목이 말라 하는데 아니면 나누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치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아예 배제하고 일단 물의 양을 많이 늘리는 거. 물의 양이 많으면 나눠 먹기가 더 좋을 것이다. 더 사람들이 모두 많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근데 그 많이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조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주류경제학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현대 경제학의 한계라고 느껴져요. 말하자면 경제학이 학문으로서 다뤄야 되고 경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이제 뭐 기획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이제 이야기할 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성장률이 높아지고 뭐 이제 하여간 이 수량적으로 그리고 또 신문에도 보면은 뭐 밤낮 나오는 게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런 데다 이제 신경을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제했던 파이가 커지면 많이 나눠 먹을 줄 알았더니 큰 놈이 더 큰 파이를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구조가 그러잖아요. 국가가 부는 누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를 고루 못 누려. 그런다고 해서 나눠주자고 하고 보니까 이건 이제 나눠주자면 공산주의라고 또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제가 윤리성이 없어진 거예요. 윤리가. 거기다가 또 법조차도 이제 법이 그걸 규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드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가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완전 무결한 구조를 만들어버리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법도 아니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파이를 키우면은 먹을 놈이 많아지니까 충분히 나눠 먹을 줄 알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부가 우리 지금 집 없는 사람이 집 걱정할 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나눠버리면 뭐 어느 집도 할 수 있을 만큼 부는 충분해. 근데 독점적인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고 사실 집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그런 분배가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번에라도 저거 집 뭐 내가 못 가지면 나는 아예 집을 못 가진다 생각하니까 올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 또 아까 우리가 돈을 재화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말하자면은 돈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2개가 3개 되고 10개 되고 100개 되는데 없는 사람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1개가 2개가 안 돼. 절반밖에 안 돼. 오히려 줄어들어.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아까 그 경제가 뭐 가진 노력을 통해서 시간과 이게 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논리 자체가 근본 전제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문제가 있다. 또 그래서 그런 경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싶은 것이고 이제 그러한 고민 속에서 불교 속에서 어떤 지혜를 좀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제학에서도 분배는 항상 고민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게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이제 뭐 수량적으로라도 아니면 이제 수리적으로라도 저희가 다 이제 분석은 하긴 하는데 그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이제 현실적으로나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그러니까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제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이제 이 기득권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학문으로서는 이제 연구가 뭐 물론 충분히 되고 충분히는 모르겠 충분히 계속 충분히라고 말씀드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경제학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아웃컴이라고 표현하죠. 결과물을 항상 이제 어떤 상품 혹은 뭐 서비스의 최종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행복 경제학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satisfaction이라는 그걸 또 어쨌든 경제학에서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제 어떤 상품을 소비했을 때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아니면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냐 하면 역시 경제의 주체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지요. 오직 밖에 있는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라거나 이것들에 의해서 재화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이것이 소비 형태가 어떤 이런 것만 보고 그걸 수량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과학이죠. 이제 과학이라는 건 항상 바깥에 있는 현실을 놓고 수량화해가지고 예측하고 기획하고 이런 게 이제 과학이라고 한다면 경제학도 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학이기 때문에 수량화가 필요하고 그 최소 그것을 기본 단위를 돈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화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상정해 가지고 모든 걸 이제 따지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경제학 자체가 학문이 아니라 알아서 하는 저마다 알아서 하는 말씀 옛날에 경제학이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눈치 봐가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과학이 바깥에 있는 현상을 다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오로지 어떤 원자적 최소 단위로부터 일어나는 기계적 구조 속에 있다고 하고 그걸 수량화해가지고 수학적으로만 해놓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던 과학이 양자역학의 출현과 더불어서 보는 자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객관적 현실은 사실은 주관이 없으면 그것도 없다는 게 이제 됐어요. 근데 경제도 나는 그런 시각으로 다시 좀 전환이 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다룬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구조, 욕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경제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사실 똑같지 않으니까 그걸 다루려고 생각하면은 학문적으로 안 되니까 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한 식으로 뭐 파일을 해놓으면은 많으면 나눠 먹겠지 했더니 안 나눠 먹더라니까. 많이 해놓으니까 가진 놈이 다 가져버려.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인간의 의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또 그 인간의 의식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사실은 교육의 핵심은 또 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학교 가면은 사람들은 도리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교육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예 이제 여기서는 가치관을 다루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치는 네 멋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뭘 가르칩니까? 수학하고 과학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야. 수량화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이러한 교육 구조가 더더욱 인간의 내면에 대한 그 어떤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교육에 기초해가지고 현대 경제학이 더더욱 뭔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불교가 저는 이제 불교가 경제학적으로 뭘 할 것이냐 할 때 현재 경제 현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다룰 수도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은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마음 만족을 느끼는지 이 마음의 구조, 마음의 작동에 대해서는 불교가 굉장한 깊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을 하신 분들도 요즘은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대에 있을 때 교수불자 이렇게 그 공부 지도를 했었는데 제일 열심히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심리학과 교수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로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듣고 또 저한테 심리학 강의를 또 대학원생들이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 제 대학원 강의를 듣고 논문을 불교하고 연관해서 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부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부처님을 보면 소비가 가장 최소화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옷은 세 벌. 옷 세 벌이라는 것도 이제 그때그때 그 필요에 따라서 입는 옷이니까 딱 필요한 것 외에는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삶 속에서 실현해 보면 사실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라도 더 가지면 행복하리라는 착각이지. 부처님은 그걸 실제로 실행했고 또 밥도 그때 먹을 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이 뭐 모아놓고 먹지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내일 모레 1년 먹을 놈 걱정하고 자손 대대로 먹을 것까지 걱정하면서 재산을 모아둬요. 근데 사실 지가 먹고 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무엇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잘 이제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경제 활동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스티브 잡스인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 보면 뭐 그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기부에 눈을 돌리고 모든 걸 나는 다 기부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난 이런 걸 보면서 그걸 해놓은 건 뭐겠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었겠어요? 그 사람 마음의 변화였겠어요? 의식의 변화가 아까 분배의 문제를 시스템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만들려고 하면 기득권들이 법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분배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이제 불교 운동이 그냥 뭐 도통하자 해가지고 도를 깨닫는다.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사실은 경제 활동에 대한 모범을 보인 거예요. 걸식을 하고 최소한의 소비를 통해서 최대한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 우리 불교계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막 자본화되고 화려해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가장 최소한의 소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때 열반이 있다. 최고의 가치는 많은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소비. 부처님은 소비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적절한 소비.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북한나라 이게 운동을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의식을 좀 더 변화시키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우리가 좀 더 영속적인 안녕과 행복과 평화를 추구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 점을 좀 고민하고 싶었고, 또 경제 문제도 결국은 이제 그런 걸 교육하는, 말하자면 우리들이 그걸 공부하는 그 기회를 우리 북한 나라가 좀 앞으로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우리 교수님 이렇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훨씬 더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나 또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좀 더 좀 뚜렷하게 뭔가 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학 제가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일단 좀 더 풀고 싶은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수량화한다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떤 그 증거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량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경제학에서 하고자 하는 것, 어쨌든 이제 인간의 행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경제랑 연관된 어떤 뭐 일련의 그 인간의 행동들, 뭐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요즘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더 많으면 더 좋다라는 그 과정이 사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나타나서,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심리학 이런 것들을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이라는 형태로 다시 새로운 이제 학문이 생겼거든요. 그런 새로운 이제 분야가 생겼는데, 노벨 경제학상도 최근에 받기도 하고, 심리학 하시는 분이.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이 있을 때 친구와 내가 있는데, 친구 아니 완전히 낯선 사람과 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알아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게 더 좋다, 내가 많이 가지면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1,000원이 있을 때 내가 의사결정권이 있으면 내가 1,000원 다 가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경제학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실험을 좀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한 600원 가지고 저 사람 4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다라는 것하고는 상반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를 좀 더 가깝게 계속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경제학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제 뭐 돈을 많이 가지느냐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후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수단일 뿐이지, 뭐 내가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좋다라고는 학생들한테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국제무역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지만, 돈이라는 개념, 뭐 예를 들면 원, 달러라는 개념을 한 번도 소개하지 않고 한 학기 수업을 해요. 그 말은 돈이라는 개념이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후생이라고 경제학에서는 표현하고, 어떻게 대중들한테 뭐 만약에 표현을 한다 보면 행복감이거든요. 그 행복감을 어떨 때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느냐를 계속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불교랑 맞닿은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도덕 윤리를 고정화시켜 놓고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면이라는 전제가 항상 저는 붙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에게 그래야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행복과 불행을 떠나서 이것은 지구의 가치가 있으니까 모든 희생을 감수하라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정말 소유하지 않을 때 즐거움이 있다.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직업은 한 번 경험하면 버릴 수가 없대요. 뭔지 아세요? 노숙자와 교수라고 들었습니다. 예, 거지하고 교수, 아니 교수가 아니라 그건 교수들 하는 이야기고 스님. 이거는 잘라주세요. 아니면 재밌는데. 아, 이게 거지하고 스님이래. 예. 왜냐하면 거지하고 스님이 요즘 스님은 그렇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스님하고 거지가 동일한 점이 뭐냐면 가진 것이 없어요. 네. 소유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가 없으면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유를 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체험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닐까. 어떤 경제학자가 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노벨상 탄 경제학자들이 해마다 나왔는데 세계 경제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냐 하면 나는 문제 해결은 결국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좀 더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 행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그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데 오늘 사실은 이런 시간들이 그런 걸 좀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그 부처님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흉년이 든 마을에 부처님이 이제 탁발하러 갔어요. 밥 얻어먹으러 갔어. 그러니까 옆에 이제 다른 외도들이 세상에 저렇게 자비를 이야기한다는 사람 저렇게 부자비하냐. 집 밥 먹으려고 그 사람들 끼니도 못 먹는 데 가서 밥 얻어먹으러 다뤄다닌다고 이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난한 사람은 보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지 보시해서 가난해진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불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로 살고 싶으면 보시하라. 이건 이제 경제 논리하고 좀 틀리잖아요. 돈을 많이 붙잡고 있어도 부자가 될 말동한데 나눠줘야 보시가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사실은 없을수록 사람들은 나누게 되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없는 가운데 나누는 속에서 훨씬 더 큰 행복감들이 있어요. 이게 가난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눠 먹으려고 했거든.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부가 아닌가.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도 혼자 치우려고 할 때는 항상 껄떡거리잖아.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부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물론 수량적으로는 경제학적인 수량적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실제 경제는 수량적인 경제보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부가 더 중요한 경제적인 또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경제학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난 좋을까. 아까 그 안에도 지금 심리하고 연결해서 간다고 하니까 그런 또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그 정 교수님께서 이 경제학은 수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규범적인 것은 좀 배제를 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저희가 크게 영향받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학이고 하나는 자연과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둘 다 어떤 규범적인 것을 배제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것이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할 때 이게 경제적이야 아니야 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과학적이야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엔 그게 저희가 서구의 어떤 학문을 교육받아온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문 자체는 자기들이 이제 중립적이다, 뉴트럴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학문에 저희가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그 불교에서 아까 그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보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오히려 이제 저희가 받은 그 경제학적인 공부나 이런 것은 반대로 저희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움을 가져서 오히려 이제 또 반대 행동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행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교육받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이게 어떤 교육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부잣집 대감이 있고 나머지 다 못 살면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살면 약간 좀 돈을 버는 건 좋지만 죄책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미국 사회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굉장히 우대해 준다든가, 뭐 주크버그나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되게 우대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죄책감보다는 내가 나의 성취감에 더 만족을 느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과 맞물린 이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제가 뭐 경제학만 좀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목적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주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효용을 자칫 잘못하면은 나만의 만족감, 그러니까 남과 나누지 않고 나만의 만족감을 계속 최대화시키는 것이라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각이 팽배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걸 보면은 있었던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은 이제 규범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량화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로 이제 포지티브 이코노믹스라고 하는데, 규범을 제외한 그런 학문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실 불교화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건 좀 비현실적,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좋은데 이거는 살아가는 데서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또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진짜 불교가 가르친 대로 하다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속된 말로 하면 난 쪽박 차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거 가르치면 좋은데 이게 비현실적이고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소유를 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가 소유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데, 소유하지 말라고 하면은 살지 말고 죽어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걸 불교가 가르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는 집착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소유 개념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독점적 구조를 가져요. 사유재산이라는 말 자체가 그 재산의 모든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때. 그렇죠? 경제학적으로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 권리가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땅이 내 것이래요. 어떻게 땅이 내 것이죠? 아까 교수님께서 물이 싸다 그랬죠? 사실은 물은 누구도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룰 아래서 소유한다고 해놓고 그걸 소유하고 사는 거야, 이게. 박노해가 그런 시를 썼더라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공짜다. 사실은 공기가 돈 주고 살아가면 못 먹고 죽을 사람도 수도 없는데 공기를 누가 막습니까? 몰라, 이제 뒤에 가면 공기도 팔아먹을 김선달이 같은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가 물 사먹는다는 것,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거 먹고 사먹고 살잖아. 지금 뭔가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들을 경제적인 구조들이 왜곡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무소유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는 본래 입장이에요. 본래는 내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그 큰 틀에서 보면 그것에 근거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지금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한 독점적 소유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나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나에게 위임돼 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는데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큰 재벌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지는 일들 그 제도적인 분배는 항상 반발을 일으키지만 무소유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거지 이게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지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에는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살면서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룰이지. 그걸 절대화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소유지 소유하지 말라 해버리면은 안 돼요. 나도 집도 있고 나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속으로 생각하죠. 나도 부처님 제자니까 나에게 소유권은 있지만 이거는 나를 위해서만 쓴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뭔가 필요하다면은 쓸 수 있는 또 내가 쓰고 남은 것들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 나누고 베풀 때 사회적으로 더 건실한 부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부처님은 아마 보시하면 부자 된다는 게 그 부자가 개인적인 부도 물론 사회적인 부가 그때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인 부와 개인적인 부가 맞아 떨어지겠죠. 근데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인 부는 절대로 국가 전체적인 부하고 개인적인 부가 일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치 저희가 이제 무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거라 것처럼 무소유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어떤 그것의 본 모습을 보자는 말씀인가 네 아주 좋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되면 누가 뭘 가졌다고 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자기화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가 되냐면은 소유가 인격화돼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훌륭한 인격, 못 가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이렇게 이제 소유가 인간의 잘나고 못남을 결정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왜곡 현상 아니겠어요? 사실은 인간은 훌륭하면 그 사람의 행실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인간에 대한 이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이해를 본질적으로 좀 하게 될 때 경제 현상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나는 그 불교와 경제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슈마우 책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도시화가 이게 어떻게 사람을 더 이제 이기적으로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상품도 사과처럼 이제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 그러면 이거 이제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라고 이제 내가 한번 소비해버리면 끝나는 상품들이잖아요. 그거면 이제 소유가 확실히 정해져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TV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동네 작은 마을에 살 때는 하나 가지고 다 봤죠. 한 집에서 그냥 소유하고 있으면 다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그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이제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됨으로써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내 것이어야지만 내가 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점점 더 이제 소유가 더 중요한 뭐 그걸 또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구조가 반복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또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착이라는 것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경제학에서는 이 유량이라는 게 있고
플로우 퀘이커 스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뭐 한순간에 딱 특정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소득, 당신의 소득 얼마입니까 하면 한 달 월급 아니면 1년 월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딱 한 시점에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당신 지금 지갑에 돈 얼마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얼마 있다. 지금 이 순간 얼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제학에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유량에 대한 소비의 개념을 말하는 거고 이제 불교에서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스탁의 개념하고 좀 가깝지 않을까. 제가 이제 무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TV를 볼 때는 좋지만 내가 이 TV를 가지고 있으면 밖에 나갔을 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집착이 생기는 거고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의 무게가 더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빌리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같이 소유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만 내가 어떤 스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을 좀 더 덜하게 되는 개념이 있지만 도시에서 딱 나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내가 어떤 뭐 스탁을 갖게 되면은 내 집착도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내가 내 돈 벌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좀 저는 이제 요즘 어떤 데 관심이 좀 가냐 하면 뭐 4차 산업, 5차 산업 막 이렇게 산업이 막 먼 차가 붙다 보니까 이제 1차 산업은 저 원시시대의 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차 산업은 요즘 거론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좀 멍청해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의 토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1차 산업이지 100차 산업이 가도 결국은 땅에서 지은 곡식 먹고 살지 어디 뭐 컴퓨터 먹고 살겠어요. 뭐 칩을 먹고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마치 그런 거 없이도 다 될 것처럼 그런 데다 이제 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버리고 도시로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생활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가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뭐 몇 차 산업을 이야기해도 옛날에 보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이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학이 1차 산업을 튼튼히 하고 그것의 토대 위에서 다음을 이야기해야지 1차 산업이 도외시되는 이러한 이 경제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이야기는 하고 앉아있고 뭐 펀드 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 경제가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 경제의 바탕은 1차 산업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그 미래 이제 예측이라고는 할까 또는 기대라고는 할까. 사실 예측과 기대는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1차 산업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산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정말 1차 산업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충족하게 굉장히 그 깊은 행복을 느끼지 않는가. 사실 우리 이제 붓다나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 곡성 저쪽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항상 보면 그분들이 제일 공부도 열심히 잘하지만은 행복해해요. 일상에서. 사실은 이 공부할 때 모인답니다. 그래가지고 탁 모이면 일단은 막걸리 같은 거 이제 갖다 놓고 공부하고 모여서 같이 먹으면서 음식 먹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미 말은 안 해도 모든 게 공동체적으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취업 문제도 있고 막 하다고 하는데 좀 1차 산업을 정책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이제 교육 시설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이제 그쪽에 제일 문제가 교육이더만 시골에서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게 학교가 다 폐교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 1차 산업과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 이야기가 될 때 경제학 입장에서는 네, 뭐 지금 경제학에서는 사실 슈마어가 이게 이 책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제학의 에서 그냥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본다. 근데 이제 슈마어는 이걸 네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렇죠. 근데 원자재도 두 가지. 다시 재생산할 수 없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깨끗한 물이라든가, 물론 이제 물은 또 다시 생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석유, 네, 석유 같은 화석연료 거는 한번 써버리면은 다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아니면 자연이 반드시 토대로 돼야지만 생산할 수 있는 것. 그럼 이제 다른 걸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태양이 없으면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것 말고 이런 것들이 토대로 돼서 만들어지는 인간이 순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뭐 제조업에서 생산된 상품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렇게 내는데 이 원자재와 원자재 특히 이제 자연의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의 비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슈마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슈마어가 이 책을 집필했을 때는 이제 70년대여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안 사 먹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많이 못 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는 또 이제 탄소 관세도 이제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게 시스템에서 이게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치러야지만 즐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비용을 얼마만큼 부과할 것이냐는 이제 또 부차적인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저희가 어릴 때는 배울 때는 그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1차 산업에서 좀 더 발전하면 2차 산업. 그러니까 1차 산업이 농업 같은 어업 이렇다면은 2차 산업이 제조. 그래서 또 경제가 발전하면은 3차 산업으로 가서 서비스업으로 발전 이렇게 쭉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보면은 저희 우리나라가 2차 산업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갔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의 강점은 제조업이 강하다. 딴 나라에 비해서. 특히나 이제 뭐 요즘 코로나 같은 걸 겪어보면 그러니까 서비스업, 그러니까 관광업 같은 데 의존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하고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또 했는 나라는 좀 덜 어렵고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때 말했던 그런 게 맞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차 산업은 이제 진짜 좀 미개할 때 하는 거고 2차 산업은 좀 발전했을 때 하는 거고 3차 산업 발전하면 3차 산업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그때 학교 때 배웠지만 그냥 좀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곡성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좀 겪은 사람이라 제가 이제 수련대에 가서 곡성에 계신 분을 이제 여자분을 만났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더 재산이 많겠죠 그분보다. 그런데 그분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하고 여자분이거든요. 왜 탁 했는데 제가 그냥 저는 우리하고 그분은 딴딴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뭐가 행복인가 저는 사실 그때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교수님한테 막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분이 뭐 어느 날 하여튼 이렇게 거기 곡성에서 앉아 있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진짜 이 도시에서
참 하루하루 좀 괴롭게 나만 이게 이렇게 뭐, 괴로워야 되나? 맞습니다.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막딱 맞는 말씀.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되나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저보다 뭐 말씀을 경제적으로 보면 뭐 저 부가 더 많으신 것도 아니고 뭐가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는 뭐 제가 조금 저 이렇게 생산 과정, 그러니까 생산을 똑같이 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부가가치를 선생님께서 훨씬 더 많이 창출하시고, 그분 부가가치를 훨씬 더 적게 그럴 수 있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점은 이 생산한 부가가치로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생산 과정에서 슈마이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긴 하지만 반복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일 자체에서 즐거움이 하나도 없으면 그리고 나 인간 누구나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20시간을 쓰고 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러면 뭐 돈이 있어도 소비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일단 생명을 이 자라는 걸 자기가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생명이 나의 부지런함에 의존하고 있다. 그 관계에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없다 이러면 괴롭겠죠. 네. 네, 근데 뭐 그런 것들 문제도 해결되면서 내가 먹을 만큼 생산할 그렇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도농 간의 뭐 또는 인구 집중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어느 나라나 다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정책 경제에서 지금 자꾸 뭐 경제 지표를 따지기 전에 경제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살면 편하고 또 자식 걱정 안 하고 그것도 요즘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촌에 학교에 애들을 뭐 요즘은 이제 의무 교육이 다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 우수한 교사들이 보내주고 그 교사들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면 안 좋을까? 나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정년할 때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봤어. 너희들이 이제 정년하면 다 연금 나오고 뭐 더 이상 어디서 수입 없어도 먹고 살지 않으냐. 그렇다면 우리 시골에도 학교 하나 지어볼까.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말하자면 이제 초등학생부터 뭐 거기 있는 애들을 우리 교수들이 가르치자. 그러면은 가장 수준 높은 교육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모여가지고 퇴임하면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농민들과 같이 모여 살면서 야 우리야 뭐 연금 있으니까 농사 안 지어도 돼. 노년을 시골에서 편히 살면서 그 속에 가서 교육봉사를 하면 어떨까. 애들이 친구들이 전부 좋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어느 기회에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폐교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는 뭐 칠판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실 학교 운영할 때 제일로 많은 게 인건비 아닙니까? 근데 인건비가 공짜라는데 뭐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쪽에 이제 이런 좀 운동들 우리들이 좀 그런 좀 이제 대학의 교수들이 정년 오고 나면 할 일이 없어갖고 죽더라고. 그래서 좀 살려주려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우리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산업의 발전.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요즘 아직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국가들을 보면은 중간 그 3차 산업을 뛰어넘는 그런 국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결제 시스템 같은 거 보면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현금에서 바로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게 이제
예전 3차 산업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1차 산업은 이제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토지와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은 이제 자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본이 없으면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차는 예전에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교역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교통이 많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가 뭐 해외 유학 간다든가 그래서 뭐 어떤 해외에서 서비스는 소비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그 어떤 국내라든가 즉 그 지역적인 장소에서 서비스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뭐 큰 산업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니까 그런 패스를 경로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요즘 나오는 뭐 4차 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고 자본이 없이도 3차를 뛰어넘어서 1차에서 바로 4차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그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이 개도국은 보통 이제 1차 산업 상품을 많이 수출하고 이제 선진국들은 2차 산업 상품 많이 수출했었었는데 요즘 보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된?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대부분의 상품 저희 옷 태그 같은 거 보시면 베트남, 차이나. 방글라데시, 차이나, 예, 차이나도 더 이상은 이제 그 중진국 정도의 뭐 예를 들면 GDP per capita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000불, 9,000불 이제 뭐 어떤 메저에 따라서 이제 10,000불까지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 2,000불 안 되고 뭐 이런 국가들도 다 제조업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 뭐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나라는 제조업은 하나도 없어요. 원자재 1차 산업하고 농산물 팔고 3차, 네, 3차 산업. 예. 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농산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캐나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또 되게 다르고 네, 농산물도 이제 부가가치가 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환경도 생각하는 거고 유기농이라든가 어떻게 생산했느냐, 그러니까 인증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공정무역으로 뭐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그 기업이 생산하는 커피랑 그냥 일반 커피랑 물론 이제 일반 커피가 훨씬 더 부가가 뭐 이윤이 더 많이 남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뭐 그 부작용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함으로써 이제 건강한 소비를 한다. 이럼으로써 이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것. 예, 이제 계속 이렇게 행동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이제 기업이 어떻게 생산하느냐,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하느냐도 계속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발전에 그러니까 계속 수정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요 그 1차 산업을 자꾸 소홀히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덜 발전했을 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발전하면 2차나 3차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1차 산업은 좀 경시하게 되는 이건 우리가 좀 그랬는데 지금 선진국도 오히려 말씀처럼 오히려 뭐 그 농산물에 더 중점을 두고 그런다면 지금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저희가 받았던 교육이 지금 제가 보면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1차 산업을 경시하게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이제 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게 또 중요시 된다면 저는 교육 자체를 좀 사람들한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 보니까 이제 물론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예. 뭐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가서 농사나 짓겠다는데 그거 택도 없는 이야기지. 농사가 얼마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합니까? 예. 솔직히 학교에서 교순도로 서기가 쉽지. 농사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또 제대로 하면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식의 말하자면 도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시골에 가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의식의 전환, 이 교육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못난 사람들은 시골에 남고 뭐 좀 하면 전부 도시로 나가서 이게 시골에 살고 있으면 사람 자체가 못나 보여버리는
이러한 그 착시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그 운동들이 우리들의 의식, 역시 이제 결국은 의식인데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제 구조 자체가 좀 더 제대로 된 그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역시 거기에는 예, 제도보다도 또 우리들 각자들이 그런 교육이나 자각을 통해서 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의 불교가 좀 그런 역할을 해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장시간 그 불교와 경제라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매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 뭐 주제에 대해서 저 이준표 교수님하고 우리 정재윤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서 이게 무소유라는 것이 안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유를 바로 보자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말씀이 닿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를 하면은 뭐 이렇게 모든 걸 버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가난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은 좀 오해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장시간 동안 대담해 주신 이준표 교수님과 정재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